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장대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10살 소녀. 한소리는 텅 빈 눈으로 빗줄기가 그려내는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소녀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소녀의 내면에서는 먼지 쌓인 흑백 필름처럼 희미하게만 존재했다. 소리야, 저녁 먹어야지. 이모인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애정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소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모를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소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단출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지은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에 감도는 무거운 침묵까지 걷어내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툭, 투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절박한 노크 소리처럼 들렸다. 지은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새로운 미술 선생님은 잘해주셔. 소리는 밥알을 씹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소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했다. 지은은 한숨을 삼켰다. 3년 전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일하던 형부와 언니가 의문의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소리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라고 진단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조카를 볼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지은이 소리의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 한 조각을 더 얹어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파트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순간적으로 전등이 깜빡였다. 지은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소리는 미동도 없었다. 소녀는 그저 숟가락을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붉은 섬광과 비명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이내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는 스스로 그 기억의 파편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소녀에게는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륵. 마치 동물의 발톱이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비바람 소리 때문에 헛것을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절박해졌다. 누구세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을 긁는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의지, 어떤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낑, 낑. 문틈으로 가늘고 애처로운 동물의 울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지은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 비바람 속에 웬 짐승일까? 유기견이라도 되는 걸까? 소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지은은 조카를 보호하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오는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의 공허한 눈동자에 희미한 호기심의 빛이 떠올랐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가져다 댔다. 어두운 복도,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거대한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털, 쫑긋선 두 귀,
독일 shepherd였다. 덩치가 어마어마했다. 언뜻 보기에도 위압적인 모습의 지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위험해 보였다. 야생성을 잃지 않은 맹견일지도 모른다.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지은은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리의 시선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때 문 밖의 shepherd가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외시경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는 희미한 복도 등 불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피와 빗물에 흠뻑 젖은 옆구리가 드러났다. 깊고 길게 찢어진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shepherd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다시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앞발을 모으고 엎드렸다.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충성심과 복종심만이 가득한 눈으로 외시경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도와달라는, 제발 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자 자신은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맹세처럼 보였다. 아유, 어떡해. 지은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렇게 크고 상처 입은 개를 섣불리 들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다. 더구나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작은 손이 지은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지은이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눈빛의 소리가 서 있었다. 공허함 대신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소녀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도와줘야 해요. 제발. 지은은 조카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난 3년간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였다. 심리치료사도 앵구이 한 장난감도 그 어떤 노력도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문 밖에 저 낯선 짐승이 소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의 불씨일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일까? 지은은 갈등했다. 다시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shepherd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빗물과 피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성은 강인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마지막 힘을 짜내 이곳에 도착한 것처럼. 알았어. 아주 조금만 열어볼게.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녀는 소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건체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기익!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shepherd가 달려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녀석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열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애원하듯 지은과 그 뒤에 숨은 소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shepherd의 시선이 소리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주인을 알아본 것처럼 녀석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한두 번 흔들렸다. 소리는 이모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두려움은 없었다. 소녀는 거대한 shepherd 앞으로 다가갔다. 지은은 기겁하며 소리를 잡으려 했지만 소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소리는 shepherd의 눈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이의 작은 체구와 개의 거대한 몸집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shepherd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소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 소녀는 떨리는 작은 손을 뻗었다. 잠시 허공에서 망설이던 손이 이내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shepherd의 머리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그 순간 거대한 셰퍼드는 안도의 한숨 같은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길을 마지막 힘처럼 의지하며 그대로 현관 안으로 세우르르 쓰러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몸이 축 늘어졌다. 녀석은 마지막 의식을 짜내 고개를 들어 고맙다는 듯 소녀의 손등을 한번 핥고는 이내 깊은 기절 상태에 빠져들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아파트 안 소리를 잃은 소녀와 세상을 잃은 듯한 충직한 개 사이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깨뜨릴 수 없는 고요하고도 강렬한 운명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소리는 쓰러진 개의 젖은 털을 어루만지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온기를 가진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어둠과 불안은 옅은 햇살 아래 쓰러지고 젖은 아스팔트 냄새만이 지난밤의 격렬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거실 구석, 낡은 담요를 여러 겹 깔아 만든 임시 침대 위에서 거대한 셰퍼드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은 멎었지만 여전히 숨결은 얕고 불규칙했다. 한 소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개의 곁을 지켰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의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이모 이지은이 몇 번이나 방에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소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젖은 수건으로 연신개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그릇을 옆에 가져다 놓는 작은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이지은은 주방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소리를 죽여 통화하고 있었다. 수의사로 일하는 대학 동기였다. 그냥 길 잃은 개 같아. 어젯밤의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옆구리에 상처가 좀 깊어. 아니, 병원에 데려갈 형편은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소독이라도 해주려고. 과산화수소수랑 항생제 연고.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이라도 헬코79에 신고해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는 게 맞았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개의 곁을 지키는 소리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텅 비어 있던 아이의 눈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릴 수는 없었다. 소리야,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리고 그 아이, 상처 좀 봐야겠다. 소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개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착하지? 소독만 잠깐 할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젖은 담요를 걷어내자 밤새 피가 엉겨붙은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다.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상처였다. 짐승의 이빨 자국이나 발톱 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매끄럽고 예리한 절단면이었다. 마치 수술용 메스 같은 것에 베인 상처 같았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독솜에 과산화수소수를 묻혔다. 소리가 지은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은이 상처 주위의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소리의 작은 손가락이 개의 옆구리 한 곳을 가리켰다. 상처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왜, 소리야? 소리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개의 피부를 톡톡 건드렸다. 그곳에는 아주 가늘고 희미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오래전에 아문 수술 자국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생긴 소리가 그 흉터를 따라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다 흉터의 맨 윗부분, 갈비뼈 근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피부 바로 아래에 심어진 작은 직사각형의 물체였다. 소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곳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다. 지은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곳을 만져보았다. 이게 뭐지? 일반적인 반려동물 인식칩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조금 더 컸고 형태도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어떤 정교한 전자부품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녀석 정말 특별한 녀석인가 보네. 우리 이 아이한테 이름 지어줄까?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남았으니까. 러, 어때 사자처럼 강인하라고. 소리는 러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는 듯 입술을 작게 오물거렸다. 그리고는 마음에 든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넥서스젠의 심장부인 회장실에서 최진혁 이사가 차가운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표정은 그가 가진 권력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눌러와. 노크 소리에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사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 3년 전 폐기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던 K9러. 그 개체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셰퍼드가 어젯밤 한 박사 구 연구소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풍우 속에 사라져 현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순간 최진혁의 얼음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실장을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고 조용했다. 폐기 박 실장, 내가 시체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죽은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당시 폭발 현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하여. 판단. 최진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박 실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위압적인 기세에 박 실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 개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한승우 그놈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키메라 프로젝트의 유일한 성공작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놈이 바로 3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이지. 최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가용 인력 전부 동원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개를 찾아내. 그리고 그 개와 접촉한 자가 있다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자산은 회수하고 증거는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야. 알아들었나? 네, 이사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최진혁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었다. 그런데 그 성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망령이 한낱 개새끼의 모습으로 다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한승우, 죽어서까지 내 발목을 잡는군. 다시 소리의 아파트. 오후가 되자 러가 드디어 의식을 차렸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총명했다. 러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대신 코로 옆에 놓인 물그릇을 툭 밀었다. 그리고는 소리를 올려다보며 흠하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난 3년간 굳어있던 소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소녀는 다시 손을 뻗어 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 광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녀석은 지은의 걱정과 달리 매우 침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특히 소리의 곁에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소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지은도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소리는 창가에 서서 레오와 함께 노을을 보고 있었다. 러는 소녀의 발치에 충직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아파트 앞 도로변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선팅이 짙게 된 창문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채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다. 조용하고 낡은 동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한 남자가 손에 든 작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느리고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기계를 든 채 주변 건물들을 훑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고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것처럼 기계적이었다. 이윽고 그들의 시선이 소리가 사는 아파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소리의 발치에 앉아있던 러가 벌떡 일어섰다. 목 깊은 곳에서 크르릉하는 아주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몸의 털을 곤두순 러는 소리와 창문 사이를 가로막듯 몸을 낮췄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다. 짧고 위태로웠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러의 낮은 경고음은 아파트의 고요한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위험의 전조이자 훈련된 경비견이 바라는 최고 수준의 경계 신호였다. 한 소리는 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러의 미세한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러의 불안과 긴급함이 마치 전류처럼 소녀에게 흘러들었다. 아래층 거리, 검은 정장의 사내가 들고 있던 단말기의 신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었다. 액정 화면에 붉은 점이 깜빡였다. 신호가 가장 강하게 잡히는 곳은 3층이다. 3셈 이후 목표물이 건물 안에 있다. 남자가 소매에 달린 소형 마이크에 대고 낮게 보고했다. 그 말을 증명하듯 러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커졌다. 녀석은 더 이상 창밖을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코로 소리를 나토이치보 밀어 창문에서 멀어지게 하고 현관문 쪽으로 이끌었다. 이어서 부엌에 있던 이지은을 향해 짧고 날카롭게 한번 짖었다. 그것은 반가움의 표현이 아닌 명백한 경보였다. 리오, 왜 그래? 놀라서 나온 이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뜩 나를 세운 레오와 겁에 질린 소리의 얼굴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건물의 공동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패닉이 몰려왔다. 이지은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는 이미 소리를 아파트 뒤편 세탁기를 놓아둔 작은 베란다로 밀치고 있었다. 공... 계단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런은 베란다 문을 코로 밀며 지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낡은 비상탈출용 왕관기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소리의 겉옷을 낚아챘다. 러의 몸에 있던 흉터와 의문의 칩,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들은 러를 혹은 레와 함께 있는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지은은 소리를 이끌고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비상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현관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어둡고 축축한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길은 공포 그 자체였다. 소리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러의 목줄을 놓지 않았다. 묵직하고 단단한 러의 존재감이 소녀가 공포에 질식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마침내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에 도착했다. 건물 앞쪽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뛰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지은은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그러나 러는 아니었다. 녀석이 앞장서서 소리를 이끌기 시작했다. 러는 무작정 큰 일로 나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도망쳐온 짐승처럼 좁은 골목과 어두운 길, 작은 공원들을 엮어 만든 복잡한 미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에는 도시의 뒷골목을 꿰뚫고 있는 듯한 목적성과 놀라운 지능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지은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소리는 거의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마침내 러는 지은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동네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밤이 되자 인적이 끊긴 낡은 중공업 지대였다. 러는 작고 낡은 벽돌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빛바랜 간판에는 한스 정밀기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넥서스 젠에 입사하기 전 형부이자 소리의 아버지인 한승우 박사가 운영하던 개인 작업실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년간 봉인된 채 잊혀 있던 곳이었다. 러가 어떻게 이곳을 아는 걸까? 그 질문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무겁게 떠올랐다. 정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러는 그들을 이끌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담쟁이 덩굴에 거의 가려진 작은 관리용 철문이 있었다. 러는 문 옆에 특정 벽돌 하나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생긴 지은이 그 벽돌을 밀어보았다. 벽돌이 안으로 쑥 들어가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관리용 철문에 끼워 넣고 돌렸다. 끼이이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작업실 내부는 어둡고 먼지와 오래된 기름, 그리고 추억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판자로 막힌 창문 틈으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와 하얀 천으로 덮인 기계들의 윤곽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러는 망설이지 않았다. 녀석은 절뚝거리며 작업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금속 작업대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작업대 아래의 특정 지점을 앞발로 툭툭 쳤다. 지은과 소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삐걱거리는 마루 틈새로 손을 넣어보니 헐거워진 마룻바닥 하나가 들썩였다. 힘을 주어 그것을 드러내자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박힌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았다. 두꺼운 가죽 표지에 낡은 연구 일지 몇 권과 구형, USB 드라이브 몇 개, 그리고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전부였다.
소리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다. 그것은 도시의 지도가 아니었다. 기이한 기호와 선들, 그리고 마치 뇌의 신경망과 기하학적 패턴들을 연결해 놓은 듯한 정교한 설계도였다. 아름다우면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소리의 작은 손가락이 그 암호 같은 선들을 덧그려 내려가는 순간 소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눈앞이 번쩍였다. 귀를 찌는 폭발음, 타는 듯한 전자기기 냄새,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아빠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승리감에 번뜩이던 한 남자의 눈동자. 최진혁 이사였다. 미친 듯이 짖으며 자신의 작은 몸을 보호하려 했던 러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기억은 혼돈스럽고 끔찍한 파편이 되어 소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 소리는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얼굴 근육 전체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무음의 절규였다.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설계도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소녀의 눈은 더 이상 막연한 공허함이 아닌 날카롭고 구체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는 더 이상 굳게 잠긴 방이 아니었다. 그 문이 방금 섬뜩한 소리를 내며 조금 열린 것이다. 이지은이 경악하며 떨고 있는 소녀를 부축하려 달려갔다. 그 순간 러는 열린 금속 상자 앞을 지키고 서서 목 깊은 곳에서부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작업실의 짙은 어둠 속 마치 과거의 망령이라도 보는 것처럼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리고 그 상자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도망자의 시간은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다. 한승우 박사의 낡은 작업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지은과 소리, 그리고 러는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업실은 너무 쉽게 노출될 장소였다. 그들은 현금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지은의 통장 장원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추격자들의 존재였다. 검은색 팬,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무심코 마주치는 차가운 시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틈틈이 형부의 연구 일지를 읽어보려 애썼다. 그러나 복잡한 과학 용어와 암호 같은 수식으로 가득한 내용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암호 같은 설계도 역시 아무런 힌트도 주지 못했다. 완벽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오직 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소리는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 파편을 목격한 이후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는 러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거대하고 충직한 셰퍼드의 청아 숨결만이 소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닻이었다. 러 역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녀석의 귀는 항상 쫑긋 세워져 있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결국 식량이 떨어졌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인파로 붐비는 재래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러와 소리를 시장 입구의 한적한 골목에서 기다리게 하고 서둘러 장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시의 외곽 지역을 샅샅이 뒤지던 최진혁의 부하 2명이 골목 어귀에 웅크리고 있는 소리와 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위압적인 풍채의 점원 셰퍼드는 단번에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들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접근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됐다. 얘야, 걔가 아주 멋지구나.
길 잃었니?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런은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녀석은 소리를 등 뒤로 밀치고 상체를 낮춘 채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소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공포에 질렸다. 이리 내놔, 이놈. 한 남자가 러의 목줄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러는 남자를 물어뜯는 대신 폭발적인 힘으로 몸을 날려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는 하늘이 떠나갈 듯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개를 강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려던 찰나,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소리에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런은 그들의 뒤를 엄호하며 위협적으로 지저댔다. 그들은 무작정 뛰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다.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 패닉에 빠진 소리가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고 아이는 극심한 충격에 몸을 떨었다. 소란이 일자 막 퇴근하던 한 남자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강민준 형사였다. 그는 자질구레한 범죄와 무의미한 다툼의 신물이 난 피곤하고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였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겁에 질려 허둥대는 여자와 소리 없이 우는 아이, 그리고 커다란 개 한 마리였다. 흔한 가정불화나 사소한 시비쯤으로 보였다. 그는 세상 모든 일에 지쳤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개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지은은 절박한 마음에 그를 뿌리치려 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저희끼리 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냥 경고나 한번 주고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형사의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걔는 그냥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 마치 훈련된 K9처럼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구를 체계적으로 훑으며 경계하고 있었다. 여자와 아이는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다. 며칠은 굶고 쫓긴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단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 즉 형사가 자신들의 목표물과 대화하는 것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둘은 짧게 시선을 교환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개 한 마리를 두고 벌이는 다툼이라기엔 그들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훈련되고 전문적이었다. 강민준의 잠자고 있던 형사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들을 영무실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저 남자들 누굽니다. 지은은 낯선 경찰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두서없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의문에게 정체불명의 추격자들, 3년 전에 죽은 과학자 남편,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이름까지. 마치 삼류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였다. 강민주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아주머니, 혹시 좀 지나치게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넥서스 젠이 연루된 음모론이라니요.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는 개의 목줄을 꼭 쥔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소리를 쳐다보았다. 그냥 겁에 질린 아이로 보였다. 그는 경고 조치 후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러의 옆구리에 남은 오래된 상처에 머물렀다. 수술 자국 옆에 남은 날카롭게 베인 상처. 그는 저런 상처를 본 적이 있었다. 임무 중 부상당한 경찰 특공대의 궁연에게서였다. 지저분한 싸움의 상처가 아닌 깨끗하고 정교한 절상, 그리고 아이의 상태, 극심한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인 실어증. 모든 조각들이 정신 나간 여자의 망상이라는 가설과는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속는 셈치고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3년 전에 한승우 박사 사고 기록을 조회했다. 보고서는 간단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 비극적인 인명피해, 종결된 사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간단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이어서 러의 인상착의를 경찰 K9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았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군 특수부대에 있는 동기에게 연락하자 희미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넥서스 젠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던 유령 프로젝트. K9 부대와 생체 통합 기술을 접목하려던 시도였고, 치명적인 실패 후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키메라였다. 키메라. 지은이 형부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내뱉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아주 가느다란 실마리였지만 분명 존재했다. 강민주는 다시 지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여자, 침묵하는 아이, 그리고 극도로 경계하는 개. 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 문제 그 자체의 피해자였다. 아주 깊고 위험한 종류의 문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정의감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헤맬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곳은 아니지만 하룻밤 정도는 안전할 겁니다. 일단 갑시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새 도망자의 불안한 보호자가 되어 표적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형사가 마련해준 은신처는 그가 잠복 근무 시에 사용하는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을 쫓는 차가운 시선카라하 벗어날 수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지은과 소리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강민주는 배달시킨 음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단 좀 먹고 쉬세요. 제가 알아볼 동안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시고. 그는 두 사람과 개 한 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침묵하는 소녀와 그 아이를 지키는 개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 이지은의 눈 속에 서린 깊은 공포. 그의 회의감과 형사로서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한승우 박사의 연구 일지와 암호 같은 설계도를 챙겨 들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밤, 강민주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먼저 키메라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 한승우 박사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 명단을 확보했다. 대부분은 현재 넥서스 젠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김영민 박사만이 사고 직후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 칩거하고 있었다. 위험 신호였다. 그는 또한 3년 전 연구소 폭발 사고에 미공개 원본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최고의 과학자가 2명이나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 진술은 누락되어 있었고 현장 감식 결과는 형식적이었다. 모든 것이
은폐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은신처에 있던 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녀석은 소리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설계도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문 쪽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마치 강민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을 자신만이 안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민준의 유일한 희망은 전직 연구원 김영민 박사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김 박사가 은둔하고 있는 강원도의 외딴 마을 주소를 알아냈다. 혼자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낡은 주택이었다. 집 주변에는 어울리지 않게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령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강민준이 자신을 형사라고 밝히고 한승우 박사의 이름을 꺼내자 김영민은 질겁하며 문을 닫아버리려 했다. 모르는 일입니다. 돌아가시오. 넥서스 젠이 그 프로젝트에 있던 개 때문에 한 여자와 아이를 쫓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면 그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 박사님이 원했던 게 이런 겁니까? 한 박사의 이름과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은 김영민의 공포심을 간신히 무너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 강민준을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김영민은 3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비밀의 무게를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동물 훈련 프로젝트가 아니었소. 그는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을 고백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직접적인 신경 연결을 통해 의식을 공유하는 교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한승우 박사는 시대를 몇십 년은 앞서간 천재였다. 러의 피부 밑에 있던 칩은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동물의 신경 패턴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생각과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시냅스 변환기였다. 그리고 그 낡은 설계도는 지도가 아니었다. 특정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동기화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일종의 신경키, 뉴럴키였던 것이다. 최진혁 이사, 그는 한 박사님의 스승이었지만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악마였어. 그는 이 기술의 엄청난 군사적, 상업적 가치를 알아봤지. 한 박사님이 기술의 무기화를 거부하자 최 이사는 프로젝트를 통째로 훔칠 계획을 세운 거요. 김영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사고가 있던 날은 마지막 테스트가 예정된 날이었어. 레오와 인간 피험자를 처음으로 직접 연결하는 실험이었지. 그 피험자는 한 박사님의 딸, 소리였어. 아이의 뇌는 신경가소성이 뛰어나 가장 이상적인 피험자였거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더 물었다. 조의 이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어. 그는 인터페이스의 에너지 조절기를 고의로 조작했지. 그는 작은 사고를 일으켜 한 박사에게 책임을 씌우고 프로젝트를 가로챌 생각이었지만 과부하는 재앙적인 수준이었어. 연구실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거요. 그 폭발로 한승우 박사와 그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 소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과부하된 신경 인터페이스가 일으킨 물리적, 정신적 충격은 아이의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특히 한 박사가 레오와 연결하려 했던 뇌의 언어 중추, 브로카 영역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다. 소리의 실어증은 단순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뇌의 물리적 손상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그 잔인한 실험으로 인해 말 그대로 도둑맞은 것이었다. 레오는 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성공작이요. 인터페이스가 녀석의 신경회로와 부분적으로 융합되어 버렸지. 녀석 자체가 바로 프로젝트에 살아있는 결과물이자 모든 진실을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요. 최 이사가 쫓는 건 단순한 개가 아니야.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의 열쇠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쫓고 있는 거란 말이오. 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었다. 김영민은 서랍에서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꺼내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도망치기 전에 몰래 빼돌렸던 초기 연구 데이터의 사본이오. 초의 이사를 유죄로 만들기엔 부족하겠지만 시작은 될 거요. 제발 그 아이를 지켜주시오. 소리는 한 박사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강민주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연구 일지와 낡은 신경키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소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그리고 레오는 단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소리와 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서 도둑맞았던 목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실종, 추격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한 아이의 도둑맞은 목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강민준 형사는 은신처로 돌아와 참혹한 진실을 이지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이지은은 무너져 내렸다. 존경했던 남편의 스승이 사실은 남편을 죽이고 조카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오열하는 동안 강민준의 머리는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암호 같던 설계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아니라 특정 순서를 가진 신경키였다. 설계도의 기호들은 행동, 소리, 심지어 감정 상태에 대응하는 일종의 명령어였다. 김영민 박사가 넘겨준 데이터 칩과 한승우 박사의 연구 일지를 대조해본 결과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한 박사가 남긴 마지막 증거, 최진혁의 범행이 담긴 원본 데이터는 물리적인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넥서스젠의 메인 서버에 암호화된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잠금을 푸는 열쇠는 바로 생체키 바이오키였다. 로가 특정 순서의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사용자인 소리에 뇌파에 반응할 때만 열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넥서스 젠 본사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 최진혁을 직접 서버실로 오게 만들고 그가 보는 앞에서 열쇠가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강민주는 김영민 박사의 데이터 칩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가장한 미끼를 통해 자신이 증인과 일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곧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최진혁의 귀에 흘려보냈다. 미끼를 문 최진혁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원본 데이터가 아직 서버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 긴급 점검이라는 명목에 자신이 신뢰하는 기술팀을 이끌고 심야에 직접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를 완전히 포맷하여 모든 증거를 영원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넥서스젠 빌딩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준과 이지은 그리고 소리와 러는 심야 교대 시간에 혼란을 틈타 강민준의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건물에 잠입했다. 그들은 서버실 근처의 작은 비품실에 몸을 숨긴 채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최진혁과
그의 기술자들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서버실에 들어섰다. 수백 대의 서버가 차가운 소음을 내며 작동하는 방은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당장 시작해. 모든 기록을 삭제해. 최진혁이 신경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취직. 서버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강민준이 외부에서 메인 전력을 차단한 것이다. 잠시 후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비상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 몇몇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 무력화된 틈이었다. 스르르 끝. 서버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준, 이지은, 소리, 그리고 러였다. 최진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인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민준, 네가 미쳤구나. 그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총을 뽑아 들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끝났어. 최 이사. 한승우 박사의 연구 결과물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 지금부터 직접 보게 될 거야. 그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의 시선이 작은 소녀와 개 한 마리에게로 쏠렸다. 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러가 안심시키듯 콧등으로 소녀의 손을 툭 쳤다. 소리는 러를 믿었다. 그리고 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충직한 사자였다. 러는 방 중앙으로 걸어나가 특정 서버렉을 앞발로 정확히 3번 두드렸다. 그것은 생전에 한 박사가 실험실 문을 두드리던 습관이었다. 이어서 녀석은 과부하 직전의 기계가 내던 것과 똑같은 주파수의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소리를 향해 돌아보며 공격성이 아닌 고통에 일그러진 아빠의 표정을 재현하듯 이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폭발음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지즘이 단 한 번 서버실 전체를 울렸다. 그 행동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에 손상된 뇌로 직접 입력되는 신경키였다.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마스터키였다. 기억의 폭풍이 소녀를 덮쳤다. 더 이상 파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끔찍하게 재생되었다. 미친 듯이 기계를 멈추려던 아빠의 모습, 방폭 유리 너머에서 재정의 명령어를 입력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던 최진혁의 얼굴, 자신을 감싸 안던 엄마의 마지막 온기,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섬광과 함께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아빠의 마지막 절박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최진혁의 기술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비상전력으로 작동하던 센서들이 불가능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개의 행동이 그 몸 안의 임플란트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고 있었고 그 신호에 반응한 소녀의 뇌. 특히 브로카 영역에서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며 신경망이 재조직되고 있었다. 현대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롭고도 신성한 기적이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다. 기억의 폭풍이 잦아들었다. 소리는 무릎을 꿇은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민준도 이모도 지나쳐. 소녀의 시선은 정확히 최진혁에게 꽂혔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성대가 신경의 폭풍으로 해방되어 마침내 움직였다. 소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고 고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바. 단 한마디의 외침이 차가운 서버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어떤 총성보다도 강력한 소리였다.
그것은 고발이었고 판결이었으며 피 맺힌 절규였다. 바로 그 순간 생체키로 잠금이 해제된 메인 서버의 중앙 모니터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프로젝트 키메라 최종 로그. 접근 허용됨. 최진혁의 방해 공작을 포함한 실험의 전 과정이 담긴 한승우 박사의 마지막 비디오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파멸했다. 서버실 안.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소리의 첫마디는 그의 영혼에 새겨진 영원한 낙인이었다. 서버실의 공기는 한 단어의 외침으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다. 최진혁의 범행이 담긴 비디오 로그가 차가운 모니터 위에서 소리 없이 재생되는 동안 그는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진혁, 당신을 한승우 박사 부부 살해 및 증거인멸, 불법 생체 실험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 이지은은 소리에게 달려가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토해내듯 이모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너는 그 둘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서서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듯 주변을 경계했다. 최진혁과 함께 있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과학의 상식이 눈앞에서 펼쳐진 경이롭고도 끔찍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더 이상 최진혁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의 목격자들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떠들썩했다. 최진혁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김영민 박사의 용기 있는 증언과 서버에서 복구된 부인할 수 없는 영상 증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과학자들의 증언이 더해져 최진혁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으로 세워진 거대 기업 넥서스. 쟤는 추악한 스캔들 속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신경키의 기적으로 불리게 된 소리와 너의 이야기는 과학계와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전 세계의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그들을 연구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소리와 이지은을 세상의 광기로부터 보호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말했다. 한소리 양은 과학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이며 아이에게는 치유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법원은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디지만 새로운 일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로 이사했다. 소리는 언어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아빠라는 첫마디를 뗀 이후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까지는 길고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치료실 한쪽 구석에는 언제나 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리가 단어를 찾지 못해 힘겨워할 때마다 러가 다가와 부드럽게 코를 부딪혀주는 것이 마치 그들만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지은은 조카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었다. 강민주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믿음직한 삼촌이자 아빠 같은 보호자였다. 그는 퇴근길에 음식을 사들고 왔고 이제 제법 말을 하게 된 소리에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주말에는 러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다. 소리의 말은 눈에 띄게 유창해졌다.
여전히 과묵한 편이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리와 이지은 그리고 강민주는 너와 함께 소리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다. 소리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부모님의 사진 앞에 놓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소리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너도 같이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소녀는 이모와 강민준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아주 이른 새벽, 강민준과 소리, 그리고 너는 한강변 공원에 나와 있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는 이지은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두운 푸른색이었던 하늘이 서서히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소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맑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자신의 몸에 기대어 애교를 부리는 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강민준이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 됐어. 소리는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마침내 그늘 한 점 없는 눈부신 미소였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 유유히 흐르는 강물, 비극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소녀와 그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개, 그리고 상처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 소녀와 개의 깨뜨릴 수 없는 유대는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영혼들을 치유하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오고 있었다.